안녕하세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저도 자식들을 모두 다 출가시킨 한 엄마입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러한 신념들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려고 애를 썼죠. 다행히 아이들은 남들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손 벌리지 말아라, 남의 것도 내 것처럼 귀하게 여겨라 라는 저의 가르침을 잘 따라와 주었어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습게 여길 때마다 제가 호되게 야단치며 혼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민폐를 끼치지 않으며 책임감 있고 인간성 넘치는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내가 살아간 대로 대우를 받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긴 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 얼마 전에 겪은 아픔으로 인해 제가 잘 가르친 게 맞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뒤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맞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슬하에 일남 이녀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와 둘째는 딸이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남편도 저도 딸과 아들 둘 다 낳고 싶었는데 둘째까지 딸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하나 보다 했었어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왔고 그 아이는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희가 바라던 아들이 막둥이로 나오다 보니 솔직히 누나들에 비해서 사랑을 많이 준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첫째, 둘째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셋째를 좀 더 각별히 여겼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워낙에 애교도 많고 성품이 착하다 보니 누나들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도 우리 막내를 끔찍하게 아끼며 누나 노릇들을 톡톡히 해내주었어요. 그래서 삼남매는 우애도 좋았죠. 그 덕에 우리 부부도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일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탈 없이 잘 자라준 삼남매는 각자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까지 취업을 하며 뿌듯하게 커주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으로 취업을 했고 둘째는 공부 욕심은 없었어도 손재주가 좋아 지금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 공방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도 첫째 누나 따라서 서울로 대학을 가더니 취업까지 곧잘 해서 잘 다니고 있었죠. 그 뒤로는 누나들이 먼저 시집을 가고 나서 막내도 직장에서 자리 잡은 이후에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는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줘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는 1년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 첫 만남에서 예쁘장하니 성격은 꽤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들한테 경우가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하게 예의 차리며 말도 곱게 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집안은 평범한 듯 했습니다. 저희도 남편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막내를 낳으면서 퇴직을 한 이후로 쭉 주부로 지내고 있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 집안은 부부가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집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됨됨이만 되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 얌전히 앉아서 적당하게 어른들에게 비위 맞추고 예의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혼도 허락을 했습니다. 각자 양가의 인사를 마친 아이들은 상견례를 추진했고 저희는 기분 좋게 나간 상견례 자리에서 약간의 찝찝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혼수나 결혼식 날짜 등을 상의하며 대화를 하는 내내 은연중에 드러나는 사돈 쪽에 돈을 밝히는 모습들이나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했으면 했지만 저희는 둘째까지 시집을 다 보낸 뒤라 여유가 넉넉지 않아 24평까지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것도 미리 결혼을 시킨 두 딸이 같이 보태서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처가 쪽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만큼의 혼수를 해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쪽은 중고도 충분히 쓴다며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요즘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서 사왔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알아서 혼수를 준비하는 대로 두고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은 결혼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그래도 본인들끼리 좋아 죽겠는지 결혼 생활은 잘 하는 듯 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과 가까워 왕래를 자주 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도 어려워하지 않고 잘 놀러오는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보통은 시댁을 어려워할 텐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하면서 집에 잘 들락날락 거렸죠. 하지만 문제는 정말 어머니만 부르고 저희 집에는 들락날락만 한다는 거였어요. 아들 부부는 자주 오는 시간이 거의 둘 다 퇴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으러 오는 건데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7시가 다 되어 제가 밥을 다 차려놓을 때쯤에 들어오곤 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며느리도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리 와서 같이 저녁을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밥을 먹고 나서도 며느리는 상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거실로 나가 TV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후식으로 저희 아들이 과일을 깎아 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일만 쏙 먹고는 그대로 본인들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며느리는 외동딸이었는데 외동으로 너무 오냐오냐 키워졌는지는 몰라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보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볼 때는 몰랐던 예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아주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가. 어른들이 밥 차릴 때까지 있다가 왔으면 뒷정리는 혼자는 못하더라도 같이는 해야 할 것 아니니? 어떻게 손을 까딱 안 해? 이리 와서 설거지도 좀 하고 식탁도 좀 닦아봐. 아, 어머니. 저 몇 번 해봤는데 저 진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았더니 설거지 너무 어려워요. 저번에도 설거지하다가 몇 번 그릇 깨먹을 뻔했단 말이에요. 좀 봐주세요. 대신에 저희가 용돈 많이 드릴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용돈으로 줄 테니 설거지는 나보고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말했어요. 예, 나도 싫다. 내가 네 식모야? 내가 거지도 아니고 어디서 용돈 운운하면서 며느리 도리 지키라는 걸 그렇게 무시하려고 들어? 모르겠으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내일부터 뒷정리할 거 아니면 밥 먹으러 오지 마라. 저는 버릇없게 나오는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저의 성화에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눈물을 찔끔 흘리더니 인사도 없이 그대로 쌩하니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버릇없는 짓이라 저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단단히 삐졌는지 그 뒤로 저녁 먹으러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아 화해를 시도하려고 한다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과 부모 사이였기 때문에 어쨌든 풀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둘의 사이를 풀어주기 위해 아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들 부부는 한참을 찾아오지 않다가 주말 점심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한우를 사들고 와서는 이번에는 본인들이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아빠, 오늘은 이 사람이 맛있는 고기 구워서 드린대요. 저번에 그러고 간 게 마음에 걸리고 죄송하다면서 좋은 한우 골라 사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오늘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들은 집에 와서 며느리가 직접 고기를 사왔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 아들이 억지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라는 걸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며느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예, 아가, 우리 아들 말이 진짜냐? 네가 저 고기 다 사온 거야? 아, 네, 제가 사왔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맛있게 구워봐라. 오늘은 너네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저는 고기 못 구워서 이희가 구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상은 차릴 테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하는 모습들을 팍팍 표신했습니다.
저는 얄밉고 저 못된 행동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노력을 봐서 봐주기로 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상이 완성됐고 늦은 점심을 먹고는 저는 일부러 밥만 딱 먹고 숟가락을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은 뒤에 먼저 말을 했습니다. 아들, 며느라, 밥 잘 먹었다. 오늘은 너희가 대접한다고 했으니 뒷정리까지 다 할 거지? 여보, 우리는 나가서 TV나 봐요. 이럴 때 효도 받아야지. 저는 며느리가 아무 소리 못하도록 제 할 말만 하고 남편을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며느리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나왔어요. 그렇게 뒷정리가 끝날 때까지 저희 부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말도 없이 큰딸 부부가 찾아왔더라고요. 큰딸 부부는 멀리 살아서 저희 집에 자주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큰딸내는 자식이 벌써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더욱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근처에 왔다가 서프라이즈로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온 큰딸내와 함께 저희는 다 같이 커피를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얼굴들과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나갔다가 저희는 완전히 기분이 잡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사실 저희 큰딸은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둘째나 셋째까지 결혼시킬 것을 생각하니 여유 있게 무언가를 해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셋째 아이까지 낳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카니발을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전말이 그 카니발로부터 시작됐어요. 큰딸의 차를 타고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을 하던 중 첫째 사위의 인사의 시작으로 모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모님, 이 카니발 진짜 좋아요. 집이 멀어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주신 차 시승식도 못 해드려서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드리네요. 어떠세요? 편하시죠? 아유, 너희가 잘 타고 다니면 됐지. 뭘 또 시승식까지. 근데 차 정말 좋다. 애들도 3명보다 더 태울 수 있겠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3명으로 좋게. 가벼운 인사와 농담으로 대화가 오고 갈 때 며느리가 갑자기 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 차 어머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셋째 나오면서 차가 좀 작다고 말씀드렸더니 해주셨어. 어머니, 저희는요? 뭐? 저희는요. 형님네는 해주시고 왜 저희는 안 해주세요? 막말로 형님은 어머님 얼굴도 제대로 보러 오지도 않으시는데 가까이에서 어머님 많이 챙겨드리는 저희를 더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네가 날 언제 챙겼다고 그러니? 너네는 와서 밥이나 축 냈지. 하긴 뭘 해? 말씀이 지나치세요. 얼굴 비춰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가장 큰 도리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매번 저녁 먹으러 어머님, 아버님 찾아뵌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진짜 서운해요. 저희도 차 뽑아주세요. 당신 왜 그래? 우리 지금 있는 차도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조용히 해. 나 진짜 아까 노력 많이 했어. 이제 나 말리지 마. 차가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주세요. 아니, 너 지금 그 당당하게 요구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첫째네는 결혼할 때 너네만큼 집도 못 해주고 보내서 미안해서 해준 거야. 근데 차 한 대 내가 못 해주니? 어디서 또 눈 부릅뜨고 성깔을 부려? 어디서? 저는 며느리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또다시 보며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미안했지만 커피 마시러 갈 기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차에서 내려 남편과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 뒤에 첫째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저의 큰딸이 저 대신에 며느리한테 한바탕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둘 사이도 그렇게 틀어지고 말았죠. 역시나 그 뒤로 며느리는 또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비극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밤이 늦은 시간이었고 저는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받지 않을까도 싶었지만 밤 늦게 전화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들려준 소식은 영업직을 하던 아들이 요즘 들어 계속 야근을 하며 무리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도 더 무리가 되었는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이 터졌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밖에서 쓰러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며느리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들에게나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젊은 우리 아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뇌출혈은 중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정신을 놓을 뻔했지만 얼른 정신을 붙잡고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선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출혈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머리 쪽을 많이 다쳐서 경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의사의 이야기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병원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한참 울고 있는 저를 저의 남편과 함께 말렸습니다.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거의 정신을 반쯤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희미해질 때쯤 저의 귀에 들려오는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제가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전화 소리였습니다. 엄마, 보험금부터 알아보려고. 아니, 출장 가다가 사고 난 거니까 아마 보험금부터 시작해서 산재까지 싹 다 나올 거야. 내가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봤는데 돈 장난 아니더라고. 땡 잡은 거지 뭐. 에휴, 그 쪼잔하고 꼰대 같은 시어머니는 옆에서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어. 나한테 꼰대질한 데까지 뭐. 남편은 이대로 안 깨어나는 게 더 나을 듯해. 일어나서 식물인간 될지도 모른다는데 아우, 그냥 돈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저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신이 또렷해지고 눈앞에서 휴대폰을 들고서 계속해서 통화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꿈이 아닌 실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손에 있는 링겔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일어나 달려가서 며느리의 머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야, 이 못된 년아. 뭐? 보험금? 어디서 우리 아들 보험금을 운운하고 있어? 이 나쁜 년아. 어머니, 이건 놓고 말씀하세요. 아파요. 내 아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까짓 게 아파?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지금? 저는 손에 꽂혀있는 링겔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며느리의 머리채를 한참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의 상태를 보고 급하게 말렸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잡힌 머리끄댕이를 해방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들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일어나자마자 이혼을 시킬 생각이었어요. 며느리도 눈치가 있었는지 그 뒤로 병원으로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되었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며 아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도우셔서 아들은 기적처럼 눈을 떴어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아들이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며느리와 이혼을 시키기 위해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직은 아들에게 진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따로 말하지 않고 며느리를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어요. 둘이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도 며느리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는지 시큰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진짜 이제는 조금도 관계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끼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내 아들 보험금 타서 너 뭐 하려고 그랬어? 그걸 어머니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어차피 그 인간도 일어난 마당에 그게 중요한가요? 그래? 그래. 그럼 당장 이혼해. 내 아들 일어난 마당에 너한테 다시는 못 준다. 당장 이혼해. 네,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했어요. 저한테 꼰대처럼 구시는 어머니도 보기 싫었고
맨날 어머니 편들어대는 남편도 더는 안 맞아서 어차피 같이 안 살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그리고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보험금 같은 거는 어머님이 더 이상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혼하더라도 제가 이혼해요. 그래도 제가 받아야 할 건 다 받고 나갈 거니 그냥 좀 그 입 좀 닥치시죠? 별꼴이야 진짜.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야! 야! 며느리는 제게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들의 보험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보니까 CI 종신보험이랑 실비보험, 연금보험, 암보험금이 가입돼 있었어요. 그중에 CI 종신보험이 눈에 띄었는데 그 보험은 아들이 죽지 않아도 80% 후유장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아들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이 돈을 노린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극적으로 깨어나다 보니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걸 알고서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재산 분할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서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피 같은 재산을 순순히 내주고는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불쌍한데 재산까지 내주면 너무 억울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고 정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소송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혼 소송하면 자기가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다시 제게 와서 깨끗이 이혼할 테니 2천만 원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더 이상 며느리와 엮이고 싶지 않고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2천만 원만 주고 이혼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한테 사준 집값은 처음 살 때보다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 2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줘도 크게 손해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제 결정에 동의했고요. 몸은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만 의식은 또렷했기 때문에 저와 의사표현은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후 며느리가 나가서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미로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생 배우자로 생각했던 여자가 저러고 나가버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할지 말은 안 해도 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괘씸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매정하고 지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는지 꼭 천벌을 받으라고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늘은 역시나 저의 편이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몸이 많이 회복되어 아직까지는 침대 신세를 지고 있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과 밥 먹는 게 조금씩 가능해졌어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아들을 옆에서 케어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사돈이었던 사람이 병실 문을 열고 찾아왔더군요. 다짜고짜 와서는 우리에게 싹싹 빌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도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미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여기밖에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간 산 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어서 나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 딸이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전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우리 딸만은 막아주세요. 이혼하고 괜히 저 때문에 인생 파탄나게 생겼다고요. 뭐요? 감옥이요? 아주 잘 됐네요. 그녀는 인생을 그따위로 살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지. 지 남편 사경을 헤맬 때 보험금부터 찾은 년인데 그런 일이라고 안 벌어지겠어요? 됐고, 우리는 이혼한 순간부터 그녀는 잊었으니 감옥에 가든 말든 우리는 알 바 없고 여긴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하는 안사돈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이랬어요. 동네에서 계주를 맡아서 하고 있던 안사돈은 어느 날부터 그 돈을 횡령해 사치를 부렸고 이상한 데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상황이었나 봐요. 그때가 마침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시기였을 때였고
며느리는 그때부터 이상한 데 투자를 할 때부터는 주도적으로 일을 꾸몄고 결국 일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은 전국 방방곳곳을 돌며 도망자 신세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계모임 회원들이 그들의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결국은 이혼한 우리에게까지 돈을 요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혼한 사돈집에 돈을 빌리러 오는 게 역시 그 애미의 그 딸이었습니다. 하는 짓거리도 정말 똑같았어요. 감방에 가게 생긴 딸을 도와달라며 찾아온 사돈을 저희는 매섭게 내쳤습니다. 나중에 아들과 전 며느리와 같이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결국 며느리는 감방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과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알려준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자업자득이죠 뭐.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그 집구석 보며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네요. 저희는 그들을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더욱 착실하게 살아가며 남에게 민폐 끼치며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지금은 제가 남의 자식을 신경 쓸 겨를도 아닙니다. 우리 아들을 돌보기에도 바쁘거든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상태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계속 옆에서 지켜줄 겁니다. 이러라고 애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은 제가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애미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한번 아들의 몸을 닦아주고 있는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더 힘을 내보려고요. 내 뱃속에 힘들게 낳은 자식 내가 쓰러질 때까지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부디 약해 빠진 생각하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